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남성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런 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런 종류의 지능형 사기꾼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출은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보통의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의 사건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해왔던 다양한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세대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점잖고 차분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 범죄가 많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 건가요? 범죄라는 것은 사회성과 비례합니다. 정비례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가 훨씬 넓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넓었으니까 그 공격성이라든가 범죄성도 그만큼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폭이라는 게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범죄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범죄자가 많이 생기는 거고,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잔혹성, 가학성, 그 다음에 폭과 넓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비례 올라가는 거지. 숫자로 보시면은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가속도, 기울기가 급격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단순히 범죄의 대상일 뿐이지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성비를 따지는 건 굳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범죄학을 아는 사람들은 성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선 그 여성과 알고 지내던 그 과정에선 사실 의심을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여성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시간을 두고 접근해서 범죄로 이르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성 입장에서 이런 여성의 행동이나 이런 여성의 말은 좀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경향성이 있을까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 아니면은 특정한 형태의 단계별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법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일종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연습도 합니다. 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야겠군요. 사기꾼들은 머리가 나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큰 측면에서는 약간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그 다음에 뭔가 단계별로 스테이지가 바뀌는 느낌이다, 이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음 단계의 어떤 요구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이 들어오면은 뭔가 좀 깨림직한 것이 느껴질 겁니다. 거기가 실제로는 사기로 들어가는 바로 출입문입니다. 그 출입문에서 뭔가 낌새를 찾아내야 된다는. 낌새를 찾아내고 문을 닫아버려야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의도에 휩쓸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남성 피해자를 노리는 여성 범죄자들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접근한다고 봐야 할까요? 가스라이팅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위치에 따라서 이제 공세적, 수세적.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프니까 네가 뭘 해야 돼 라는 방식으로 하나씩 젖어들게 하는 게 수세적인 부분인 거고, 공세적인 것은 나한테 뭘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끝난 다음에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일반론을 들이미는 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나름의 스크립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수세적 경향성이 많아요? 공세적 경향성이 많아요? 남성의 직업적 특성이라든가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마초적인 어떤 남성들한테는 좀 더 수세적인 부분인 거고, 내향적인 형의 남성들한테는 좀 더 공세적. 그러니까
여성이 확 이끄는, 그래서 무엇인가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 아니면 고등학교의 여자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확 쥐어잡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고,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연령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대상자와 가해자, 공격자의 연령 차이도 치밀하게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생물학적 차이가 안 맞으면은 성형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외모에 맞게끔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제로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수세적 가스라이팅이냐 공세적 가스라이팅이냐를 결정할 때 이미 뭐라고 할까요?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부터 전략이 짜지는 거네요. 보통은 이제 그 스크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기꾼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들으면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특정한 어떤 그 공간에서 좀 취약해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상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약점들이 노출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죠. 근데 약간 취약성이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이미 그들에게는 마음의 방파제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넘어들 수 있는 거군요. 1단계는 너무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다음 단계를 하는. 지금 우리가 남성 범죄보다는 여성 범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 역할을 바꾼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 수법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뭐 우리가 삿된 표현으로 제비다 꽃뱀이다 이런 용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남성에게 접근해서 유혹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더 심한 피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스포츠 선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게 신종 수법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꽃뱀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수단은 좀 바뀐 거죠. SNS가 이용되고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명예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그게 이제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을 때는 그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지고 민사적인 측면에서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형사적인 것보다 민사적인, 그다음 민사적인 것보다 이제 명예형, 명예를 더 높이 부르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과 연결되니까 수법이 바뀌고 조금 더 진화했다? 그런데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근데 그런 형태의 그 단독범보다는 조금 몇 명이 섞여 있는, 아까 스포츠스타 말씀하셨지만 사실 2명이 구속됐죠.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접근을 한 거고 우연히 한 건 없습니다. 신종수법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신종수법은 수단과 연결이 됩니다. 사이버 공간, SNS, 특히 이제 단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의 그런 어떤 익명성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프사를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그렇죠. 보고. 사실 우리가 로맨스 캠도 마찬가지지만요, 익명성이라는 게 전혀 뭐 저런 사람 어떻게 믿어라고 하지만요, 오히려 관계적 특성에서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화가 지속되면요, 그 하나의 관계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계속 서로. 그러면 일종의 감정적인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상의 대화에서도 이른바 스며든다라는 게 가능한 거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개념과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가 캐치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끌려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 뭐 주식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코인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이제 금전 갈취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사실 뉴스 보도만 접할 때는 아니 저걸 왜 모르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천만 원씩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친구 따라서 한 2, 30만 원 했는데 안타까워 막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사람도 그거를 했다는 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약간 더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미끼를 던지면은 내가 더 잘 알아고 마치 가르쳐 주듯이 하다가 이렇게 유도가 되는, 쭉 미끼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2번 하기는 쉽다고 하니까요. 이미 한 번 한 취약성이 있는 대상을 접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코인인 경우도 있고 주식인 경우도 있고 그게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돈 되는 게 다 들어갑니다. 금전적 갈취를 넘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성도 요즘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엔 당연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폭력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뭐 흔히 말하는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다 할 정도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 폭력,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적지 않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여성한테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는 스스로 자해하게 만듭니다. 예, 남성을 자해하게 만들고 왜냐면 몇 마디 하면서 네가 나한테 믿는 만큼 뭘 보여봐 라고 하면 상처를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낸다는 게 자기를 때리는 거죠. 그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상처 또 때리고 그렇게 말고 그럼 다시 직접 때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항을 못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예, 건가요? 한 12여일, 한 달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꼼짝도 못 합니다. 몸이 이만한, 씨름 선수 같은 이만한 사람이 그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여성한테 파리채로 부러질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한 대 때린다고 내가 죽겠어? 근데 그거를 10시간 넘게 계속 만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스라이팅. 이게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의미가 없군요. 그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 물리적으로 차이가 이만큼인 사람이 어떻게 맞을 수 있냐는데 폭력이라는 건요. 물리성과는 다른 심리성입니다. 심리적인 우위가 물리성을 지배하는 거지 물리적인 게 심리성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이건 작가의 상상력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들도 드라마를 현실을 바탕으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례들이 많죠. 왜 사례들이 많냐면은 사건화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화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한들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에 이르면은 실제로는 경찰이나 혹은 그 이상의 수사사법 당국이 굉장히 난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은혜 사건 기억나시죠? 이은혜 사건처럼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사건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주저주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해로 먼저 시작했다면 자기가 혼자 먼저 그런 거예요 해버리면 증거를 삼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송금한 돈은 다시 찾기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물리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많아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아지는 이유에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좀 더 이 사람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게 관계가 이제 여성적으로 바뀌었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바깥 공간에서의 활달한 움직임이 코로나 이후에는 안쪽의 공간으로서의 내적 관계로 좀 심화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연구자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뭐 남성의 역할이다 여성의 역할이다 성 역할로 구분은 하긴 어렵지만 범죄의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네, 외부 활동적과 내부 침잠형으로 요거는 성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범죄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양극화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이 물리적 폭력보다는 관계적 폭력이 더 그러니까 괴롭힘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두 가지 겹쳐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하죠. 사실 가해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뭔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상처받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자가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싶은데 최초의 어떤 상처가 거기까지 진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용서받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사기 범죄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골든타임을 놓친 건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2010년 중반쯤 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거는 아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관리 통제에 벗어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 뭐가 되냐면 SNS가 폭발적. 우리가 말하는 N번방 사건을 통한 뭐 텔레그램 이렇게 하면서 그 공간이 범죄 공간이 확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폭증으로 인해서 범죄의 활동성이 훨씬 넓어져 거기로 싹 들어가 버린 거죠. 과거에는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 안 드러나게 된. 범죄 활동성은 넘어서 이게 넓어진 폭과 동시에 숨어들어서 오히려 노출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통계로 안 잡히죠. 통계로 안 잡히는데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성이 가해자인 이런 가스라이팅 범죄를 우리가 수면 위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 모습을 드러내야지 사회의 범죄적 양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성 가해자들의 가스라이팅 양상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가해자들이 일부러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의 성공률이 높은 건가요? 보통 사기의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10분의 1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범죄자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면, 근데 사실은 성공한 걸 본 거는 실패한 게 노출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한 거죠. 한 번은 성공했지만 그게 피해가 있으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기꾼들도 여러 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류학습의 결과라는 거죠. 타율이 3할 2할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들이 존재했다는 거고 시도해서 넘어가지 않은 대상자들이 90%는 있다. 그리고 본인이 시도해서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런 거에 무감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단절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사기꾼을 봐서는 황당하죠. 근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받은 사람만 노출이 되니까 이들의 굉장히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이런 정도만 알아도 최소한 기본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가 대응 패턴만 최소한만 지켜도 이는 90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만 염두에 둬도 뭔가 알아차릴 수 있고 결정적인 시기에 스며들다가도 문을 잠글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금전갈취 얘기도 해봤고 또 폭력에 관한 문제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성관계를 구실로 해서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일방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남성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일간지에 그런 경우가 난 게 있죠. 아무런 것도 없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걸 뭐 다 녹음해야 된다는 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진실한 관계를 그렇죠. 추구하기가. 그런데 최소한 공개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의 비율과 비공개적인 방송의 만남의 비율을 적정하는 걸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군요. 수위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타인이 봐도, 아니면 공개적으로 아, 저 사람은 이 정도의 관계성이 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짐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한 번에 불꽃처럼 만나서 뭔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원나잇 뭐 이 표현은 좀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위험하죠. 그거는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뭐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것도 법률가들이 이게 가능해?라고 되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인간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평균에서 벗어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보통의 경우는 서서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아는 관계에서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더. 이른바 우리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접근하면서 비공개적인 공간, 그리고 둘만의 공간에서만 어떤 연애 행위를 요구할 경우도 살짝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그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그렇게 비공개적인 거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예를 들면 CCTV도 있을 수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찍힐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 이런 종류의 지능형 사기꾼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 유형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흔히 혼인비자 간음죄, 그 다음에 관통죄. 근데 그것의 존치의 불합리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적 자율권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이 나머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인이 그런 어떤 애정관계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가 주어졌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 빈 공간을 사기꾼들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 남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사기꾼들은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봐주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대상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공격이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서도 물리적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하셨는데, 남성들이 피해를 입어도 밝히기 꺼려 한다거나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심지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돈 얼마를 주고 그냥 합의로 끝나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을 해고 친묵각서 정수 끝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정도 유명이든 어떤 명예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은 여성들 특유의 이유로 드러내기를 어려워하지만 또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군요. 이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일까요? 이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노출되면은 사회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사회적인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합의를 상대방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전적 지출은 내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유명인들은 이런 얘기 없이 알아서 하니까 이거 문제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약점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손해를 볼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할 수 없지만은 이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약점을 하나 더 잡힌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 합의를 해도 2차 피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죠. 그 이상의 피해가 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되잖아요. 저들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실이든 뭐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게 더 훨씬 나은 방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 물리적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합의를 했는지 그게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 뭐 이런 경향성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게 일단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긴 할까요?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이런 형태의 사회적 범죄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일종의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항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것은 어린 학생 단계에서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남녀 교제가 너무 일찍 시작되니까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교수님과 함께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범죄 경향성을 살펴봤는데 앞서도 언급한 대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범죄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대략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어느 성비가 훨씬 더 많은지 이걸 밝히기는 쉽지 않으신 거죠. 보통 8대2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남성 가해자, 여성 가해자 이렇게 하면 8대2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7대3 이렇게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전체 숫자는 7대3을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남성 가해자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예방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조금 손해봐도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한 예방법 그것이 최선입니다. 오늘은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의 범죄 요령에 대해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사람 책과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